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김은경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인데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택배는 어떨까요? 오늘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엽니다. 일부 방문 접수 같은 것만 쉰다고 하는데요. 또 민간에 있는 택배사들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들의 반가운 벨소리, 오늘 근로자의 날에도 울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추가 제재를 하려니까 가스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벨을 울린 셈이군요. 세월호 참사 벌써 16일째입니다. 논란 속에서 오늘 새벽 수중 잠수 장비인 다이빙 벨이 처음으로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요. 섬내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수색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게다가 조금 전에는 잦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빙 벨이 희망의 종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벨입니다. 이번 주 생생경제에서는 특별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야 됐던 굉장히 좀 힘든 때였었죠. 그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선장이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한국 경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고요. 또 경제 관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들을 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모인 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원들, 내일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장과 연결을 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안 열렸는데 미국 증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요. 증시 상황 좀 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셨죠? 네. 네, 근데 집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뭐 출근을 안 하더라도 좀 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해외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끝난 게 4월의 마지막 거래였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미국 시장은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FOMC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뭐 FOMC 결과에서도 뭐 보여주다시피 추가적으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즉 이제 채권 매입을 이제 100억 불을 좀 줄이는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좀 지금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금리를 초저금리를 출구 전략이 끝나더라도 내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다우는 좀 올랐고요. 나스닥도 올랐어요? 네, 소폭 올랐습니다. 예. 1% 정도 오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네, 사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집중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보통 기술주라고 불리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네. 그런 소셜 관련 그런 기업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급등 부담 때문에 많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좀 모습이었고, 반면에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겠고, 뭐 우리나라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발표가 계속 강하게 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특히 이제 지수에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은 다우나 S&P의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 미칠 것을 좀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좀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할 때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말 네.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보면은 네네. 거의 같았잖아요. 오르면 네네.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동조화가 되고 있는 것 네. 같기도 해요. 약간 좀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지난주부터 동조화가 좀 많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불안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4조 정도 최근에 매수한 이후로는 최근에는 매수를 늘리지 않고 좀 매도를 계속 네.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었고요. 특히 뭐 기관도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뭐 시장에서 좀 비중을 많이 줄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과거에 뭐 항상 5월에는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기억력,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5월달 증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막연하게 좀 이어지면서 좀 매수를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이 1,030원대 접어든 것도 상당히 좀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그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로 기준으로 하면은 6일째 내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신 거랑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도움닫기는 없어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멘텀이 생성이 돼야지만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뭐 중국에서 나와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좋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환율도 뭐 보여주다시피 1,030원대로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0을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수의 하락분보다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하락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크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네, 어제 증시에서 네. 하락을 좀 많이 했었던 이제 수출주요. 네. 보시면 이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LG전자도 뭐 많이 내렸고요. 네, 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IT와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는 수출주 대형주들 섹터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특히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보여지고 있는 조선업종은 최근에 상당히 좀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 화학업종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 하락이 좀 요인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는 또 본다라면 또 반대로 또 내수업종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겪었던 내수업종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환율 방어적인 종목들이 그나마 좀 시장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섹터별로 극과 극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주는 환율에 영향을 받은 거고, 내수주는 환율에 영향을 덜 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른 게 아닌가, 은행주 이런 것들이요? 좀 그런 그런 점도 부분들도 있죠. 사실 있고요. 은행주 예.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금융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표로만 보면은 지금 환율이 1,030원대라면은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제일 가장 바닥권에 5년 내에서 본다면 가장 좀 바닥권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최근 뭐 며칠간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환율에 대한 워낙 강세 기대감이 외국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내수주와 수출주의 그런 반대적인 개념들을 좀 많이 형성해내면서 시장에서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5월 증시도 좀 만만치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도 환율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네. 수출은 잘 되고 있네요? 예, 뭐 사실 이 N 때문에 특히 네. 환율 또 이 엔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참 수출은 글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환율 변동성에 의한 부분들은 좀 우리 경제가 극복을 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네. 그런 순간이 온 그렇죠. 건가요? 예. 뭐 완전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환율의 일희일비하는 이런 구조는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4월 이 수출입 통계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수출이 503억 1,500만 달러.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 작년 4월에 비해서 9.0%가 늘어났고요. 수입은 458억 5,200만 달러,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503억 달러면은 작년 10월에 504억 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로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액이었고요. 그리고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상징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역 수지가 44억 6,200만 달러 흑자가 냈고요. 그래서 지금 2012년 2월 이후 27개월째 흑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무역 흑자는 지금 103억 1,300만 달러인데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금년도 무역 흑자가 한 300억 달러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뭐 달러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화 환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미국이 이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금리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금리 정책이 또 통화신용 정책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이 원화 가치의 상승 압박도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네. 원하는 절상 압력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하고 아세안 쪽이 확실히 좋았는데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내수 경기가, 미국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통상 압박이 또 심해질 수 있는 계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니까 네.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아세안은 뭐 특히 작년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 수출 시장으로서는 가장 핫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은 선박이 한 22% 늘었고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또 이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무선 통신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5를 내놓음으로써 그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출이 이 환율 악재도 극복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 상당수 중소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수출 기업 구조가 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을 만들어내는 곳들도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네. 현대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 큰 조선 회사들, 또 철강 회사들, 이런 석유화학 회사들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출 호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서 뭐 완전히 우리 경제가 100% 환율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상당수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은 어려움을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수입 증가율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또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라고 얘기를 네, 할 그런 수도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내수 경기가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는 뭐 이렇게 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 미국 쪽에서 계속 좀 엄살을 많이 피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역 수지 흑자라든지 뭐 원화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요. 네. 예. 4월 소비자 물가는 조금 올랐다고 하네요. 예, 4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8월 이후 상승폭으로만 보면 제일 큽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전월, 그러니까 3월에 비해 보면은 0.1%가 상승을 했는데요.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건 일단
어쨌든 경기가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총수요 압력이 그만큼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 같은 것들이 이제 확대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 반등, 기저효과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가 올랐는데 1.5% 정도면은 상당히 이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보다 더 너무 낮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디플레 걱정이 되죠. 네.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또 그건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꾸준히 가져도 상당히 물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물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자체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 농산물, 이 계절적인 영향,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농산물하고 또 국제 석유류 가격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석유류, 이 두 가지를 뺀 근원물가. 근원물가라는 건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인플레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총수요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근원물가인데요. 네. 이 근원물가는 2.3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2.3이면은 우리 지금 아마 한국은행이 정한 그런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5%. 예, 2.5에서 3.5로 돼 있을 예.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수치는 아니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더 올라간다면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지금 통계청은 1%대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 6월 되면은 이제 농산물들이 본격적인 출하기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되 앞으로 조금씩 확대돼 나가는. 네. 최소한 디플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예.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장바구니 물가는 또 계속 올라요. 그래서 농산물이 5, 6월에 조금 낮아질 것 같다는 소식은 반갑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네. 병원을 저는 하도 많이 다녀서요. 네. 저는 그냥 일반 진료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특진. 건강하신 분이 왜? 네. 예. 8월부터 예. 이 특진비, 아마 병원 대부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특진비를 하면서 왠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죠. 예. 그리고 특진이 사실은 특진이 아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특진을 받아야 되면 그게 특진이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두 분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면 정말 명의라고 불릴 만한. 네. 그러면 특진비를 내겠는데 가보면 사실은 다 특진비를. 특진이죠.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특진인가?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데 자꾸 특진비를 불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8월부터 어쨌든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 빠져있던 특진비가 조금씩 이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원래 특진비라는 건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선택진료비고요. 원래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때 네.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20% 내지 많게는 100%를 추가로 내는 게 이제 선택진료비인데 정부가 이걸 자꾸 이제 축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추가로 되는 비율이 이 비용이 말씀드린 게 20에서 100%였는데 이게 15에서 5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진료비 자체가 금액 자체가 지금의 한 65% 수준으로 한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 아울러서 정부는 2016년까지 이 특진 의사 수 자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남는 의사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는 전문 진료 의사 가산 제도라는 걸 전환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건강보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비용 부담, 환자들이 내는 비용 부담의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네. 방침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지 네, 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내일 투자차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김우재 회장을 전화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남북 경제교류를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8175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오늘도 힘드시겠네요. 휴일 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근로자의 날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2906님 오늘 택배기사님 말고도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일합니다. 물론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먹고 살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먹고 살기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 생생경제 들으면서 의견이나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외식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5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는 무료로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그래도 어린이날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걸 주로 사주려고 하죠. 그들 장난감이 10만 원 정도 고안짝인데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핸드폰 되게 좋아하죠. 빨리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사주길 바라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좀 자제하려고는 좋은 걸 안 사줘요. 아니면 다른 생필품 필요한 거를 사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남자애기다 보니까 자전거나 블록, 팽이 이런 종류를 좋아하죠. 아이는 주로 장난감 위주로 좋아하는데 컴퓨터, 게임기, CD 이런 것도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아이한테 좋지 않으니까 옷이나 의류 종류를 주로 많이 사주거나 아니면 생필품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사주고 싶죠. 5만 원 안짝이면 그래도 좀 사줄만 한데 5만 원이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국산이나 브랜드 있는 거 이런 거 사주려는데 그런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또 사주려면 많이 고민해서 또 사주게 되죠. 네,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새로 준비한 코너죠. 장바구니 생생경제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어린이날 선물용 상품을 구매하는 현장, 마트에 갔다 왔다고 해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 명단을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데, 문제집이 있어요. 저 어린이날 문제집 제가 봤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거든요. 우리 아이도 지금 장난감만 사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책을 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린이날에 왜 엄마가 좋은 걸 사냐고 자기한테 좋은지 모르고 말이죠. 근데 그래도 문제집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생생경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원들이요. 내일이죠. 5월 2일에 개성공단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이제 투자를 위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개성공단을 이렇게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계 한인무역협회 김우재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언제 들어오셨어요? 한 5일 됐습니다. 예. 네. 이제 내일은 드디어 개성공단에 가시네요? 네네, 내일 가도록 준비하고 있었죠. 예, 회장님은 처음 가시는 건가요? 네, 저 처음 가고 있습니다. 예, 느낌이랄까요? 소감 어떠세요? 그래요. 저 해외에 있는 이 동포 경제인들인데, 우리 네. 월드옥다 해외 무역협회 경제인들은 남북 관계 경제 교류를 해외 동포 경제단체가 한다는 것은 역사의 한 장을
살짝 여는 의미에서 네. 상당히 가슴이 부풀어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내일 네. 날씨도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월드 옥타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계 한인 무역협회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우리 월드 옥타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네. 오래됐어요. 1981년에 설립돼가지고 그때는 그 해외 나가는 우리 동포들이 모국의 상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돼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그 제품을 많이 갖고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중소기업 수출을 돕자. 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부자 되자. 그렇게 시작됐는데 결국은 모국경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됐고요. 네. 1981년입니다. 예, 벌써 34년째 이제 돌아가는데 예. 68개국에서 130개 지부를 두고 있는 크네요. 네. 큰 단체죠. 예. 그 인원이 벌써 6,500명의 CEO가 지금 우리 가입이 돼 있고 네. 차세대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경제인들이 되는 대성을 기업인들이 14,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제 동포 중에서는 제일 큰 경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우리 월드 옥타에서는 26명이 지금 방문하게 되죠. 네. 네. 총 방문하시는 인원도 그러면은 26분인가요? 총 하면 이제 42명 정도. 네. 이렇게 다른 단체도 있는데, 네. 한 40여 명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시는 목적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동포 경제인들 중에서는, 북한에 벌써, 진입을 한 이런 기업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2004년에 우리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평양을 방문해서 네. 재동포 단체로서는 최초로 그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 활동을 스타팅을 일단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해당 부처 동일부에서도 경제 분야에는 그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서 네. 긍정적인 평가가 돼서 남북한 공히 우리가 북한 우리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럼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북한 측의 그 담당 파트너가 있나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번 들어간 것은 현지 산업 시설과 네. 생산 현황 또는 생산하는 어떤 품목 또 이런 등등을 우리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 측의 주요 담당자와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개성공단 관계자들로부터는 브리핑을 받고 네. 투자 가능성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고 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검토하신다고 할 때 이 투자라는 것은 그냥 거기서 하청을 줘서 생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또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이제 투자 개념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직접 투자, 뭐 간접 투자 이런 거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가 그 생산 공장을 우리가 거기 가서 설치하고 네. 설립하는 이런 것이 직접 투자가 되고 네.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외국에 있는 동포들의 브랜드를 네. 그쪽에 오더를 주는 OEM 방식이 있고 예.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그 오더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네. 혹시 뭐 공장을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또 OEM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아이템은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쪽 상황을 봐서 네. 해야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은 신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가멘트 쪽도 있고 네. 어떤 가발? 분은 모자도 네. 있고 예. 가발도 있고 또 식품 쪽도 있는데 가멘트 쪽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식품도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확인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리스크가 없지는 않아요. 이 남북 관계라든지 안보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기로 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개성공단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진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북한 사업을 우리 회원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개성공단에서는 우수한 노동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임금을 보더라도 타 국가의 경쟁력이 있는 임금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네. 임대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개성공단 쪽을 보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일단 들어가시고 한번 네. 시찰을 해보시고요. 좋은 점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게 또 남북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저도 많이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예. 잘 갔다 오시고요. 예. 다음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김우재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 로펌. 모르면 당하는 딱 맞네요. 법이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와 관련해서도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생생경제가 봄 개편을 맞아 야심차게 마련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생생 로펌인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어려운 법을 쉽게 알려주실 법무법인 장백의 안병한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 정말 어려워요. 쉽게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 보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줄여서 이제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일단 하나씩 풀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적절하셨고요. 네. 이제 지난달 네. 4월 29일이죠. 그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금융 지주와 관련된 민영화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였는데 네. 여기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제 세제상의 예. 여러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 아마도 본 개정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을 민영화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법률. 네. 이렇게 그냥 줄여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보면요. 네. 주로 우리 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네. 경남과 광주은행이 될 텐데요. 이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 합병, 네. 이 자산 양도에 대한 차익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네. 지금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산 양도 차익으로 추정됐던 액수가 무려 6,500억 원 상당이 됐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분리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 차익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게 되면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 네. 경남이나 광주은행의
민영화 작업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의 경우에만 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양도 차익을 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사실 뭐 특례를 정하는 예. 뭐 특별법의 네. 형식이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법률을 뭐 개정하고 이렇게 네. 적용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이번 개정이 우리은행 금융지주의 어떤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은행만을 위한 어떤 법률로는 볼 수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 지주 계열 회사들의 어떤 분리 과정에서도 네. 이런 내용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빨리 뭔가를 팔아야지 되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야지 뭐 이제 회생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국가의 부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예. 금융 지주와 관련돼서는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공적 자금이 지금 투입된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회수가 된다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테고요.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죠. 5월 1일자로 이제 경남은행하고 광주은행을 각각 KNB 금융지주라든지 네. KJB 그 금융지주로 분할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금융지주사를 상장 폐지라든지 재상장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어떤 그 인수자에게 이 부분을 매각할 그런 예정에 있지요. 네. 그러면은 그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금융 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방은행이나 이런 데를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그 세율은 얼마나 됐고 이번 개정안으로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좀 더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6,500억 원 규모의 어떤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에 네. 법인세를 부과할 대상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인수자들도 네. 제시를 했을 때 우리 금융 지주가 예. 이거를 매각할 때 큰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우리 금융 지주가 갖는 어떤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부분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적자금 회수라는 부분이 네.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던 그런 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경제법을 좀 알아볼까 해요. 요즘 퀵 서비스나 뭐 택배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중간에 분실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싼 물건이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가의 상품권이다. 만약 이러면은 이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나요? 네, 법원에서 실제 다투어졌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이렇게 배송하도록 의뢰한 A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A 회사는 2008년도에 액면가로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거래처에게 보내면서 이것을 이제 B라는 배송 업체에 배송을 부탁을 했지요. 네. 그런데 B 업체의 오토바이 배달 기사, 저희들이 속칭 말하는 퀵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는 건네받은 상자에 상품권이 무려 4천여만 원이나 들어있다.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는데 그냥 도난을 당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것을 전혀 모른 채 배달을 하다가 상대를 통째로 이제 도난을 당하게 됐는데요. A사는 이에 대해서 B 업체와 해당 오토바이 기사를 상대로 도난당한 상품권의 도매 가격에 해당하는 3,800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죠. 즉 해당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는 법률상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요. 그 소속 회사인 B 업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기사를 고용하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던 사안입니다. 배달기사분의 불법행위는 어떤 거예요? 도난을 당한 것? 그렇죠. 선량한 주의로 물건을 이제 잘 배송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물건을 분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민법 750조에 근거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3,800만 원을 일시에 뭐 이렇게 갚거나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배송업체에게 미리 고가품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잘못을 들면서 배송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 회사는 4천여만 원이라는 그 고가의 상품권을 배달을 맡기면서도 최소한 그 종류라든지 금액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요. 단지 서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물건을 배달하던 해당 오토바이 기사도 권해받은 상자에서는 뭐 단순한 서류로 알고 있을 뿐이겠죠. 뭐 서류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아니 4천만 원이나 되는 상품권을 왜 주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걸 왜 안 밝히고 이렇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배송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4천만 원의 상품권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인 뭐 보통의 물건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내용물이 보통의 경우는 정확히 무엇인지 다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배송을 담당했던 운송업체가 스스로 운송물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됐고 배송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배송을 맡기시는 분들이 보통의 물건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안은요. 단순한 일반적인 보통 물건이 아니었고 고가의 물건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을 법률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고가물과 관련된 그 사건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고가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법에서? 네, 일반적으로 보통의 물건보다 뭐 높다라면 고가물로 취급한다라는 취지로 판례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보면 배송을 위탁한 물건이 고가물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뭐 알려야 좋다는 것 이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보면 물건의 배송 위탁 과정에서 이를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유는 당연히 대부분 고가물을 배송한다라고 위탁회사에게 맡기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송료가 상당 부분 일반 물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서 단순한 서류다. 빨리 좀 가져다 달라. 뭐 이런 취지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배송료를 아끼시려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상법 1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요. 고가물에 대한 특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화폐, 그다음에 유가증권, 그러니까 수표나 어음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물건을 보내는 쪽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의 상품권을 보낸다. 라고 했으면은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서류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보통물인 것처럼 의뢰를 했고 분실이 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보냈던 분은 속상하시기는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건이어서 4천만 원짜리 물건인데 파손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일단은 그 파손의 경우에는 도난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당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해서 그것이 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로펌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아까 제가 원고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잘못 읽었는데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실을 맛보리 맥콜. 나른한 오후의 유쾌한 경제야.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개성공단에 내일 들어가게 되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김우재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봄 개편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열었죠. 생생로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법들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와 함께 조특법 그리고 고가물을 택배로 보낼 때 이 책임은 혹시 뭐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1035님. 세탁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쉬는 날이라고 말하네요.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다른 아빠들은 놀러 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